안녕하십니까? 너스 커넥트의 고명숙입니다. 오늘은 기획의 6번째 시간 예산 어렵이 지불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루는 게 예산이 중점인데 어렵이 지불 제도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 제도에 의해서 제3자 지불의 비용을 타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또 지불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만이 간호조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불 제도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거시적인 것인데 우리는 핵심 키워드만 여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예산을 다루려면 우리는 그냥 너무 스코프이 좁은 예산 부분만 띄웠지만 이 전체는 재무 관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관리가 어떤 맛이 있는 것인지 그게 핵심되는 키워드는 뭔지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재무 관리가 뭔지 Financial Management란 뭔지 결국은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거다. 근데 이때 의사 결정이 뭐냐? 투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수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런 재무들이 구조가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 의사결정의 크게 네 가지는 굉장히 거시적인 각각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무관리 속에 이 어떤 회사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자본 조달이나 뭐 배당이나 재무 분석 이런 모든 과정에는 또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각각을 하고 있겠지요. 자, 재무관리 기능은 결국은 여기는 좀 재무적인 그 전문 용어들이 들어있는데 차변, 대변 그래서 양변이 좌우 양변이 하나는 수익구조 돈이 그 어떤 되는 자산이 유동자산 흐르는 자산 그 다음에 고정 건물이나 기자재나 이런 자산과 그 다음에 그 지금 부채 그 다음에 또 늘 나가는 고정 부채는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받았을 때에 고정되는 부채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양 좌와 우가 또는 다른 말로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재무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경영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기업이라도 기업 또 우리는 포커스를 줄이면 병원 이런 데에서 이 재무 관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으로 스코프를 좁혀서 병원 재무 관리의 목표는 적정 수익의 극대화, 병원 가치의 극대화.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병원도 수익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급여도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기계가 났을 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계로 더 많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병원 A라는 병원도 어떻게 됩니까? 지역 혹은 국민 전 세계인들에게 저 병원은 이런 것을 잘한다라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무 자체도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라는 거죠. 밑에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 그래서 투자 결정은 수익을 위해서 투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만 원을 던졌지만 이 100만 원을 무언가를 샀을 때 앞으로 매달 혹은 뭐 토탈 150만 원의 수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죠. 이익을 고려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다라고 할 때는 투자를 하지 않죠. 또 단지 투자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고려했다. 아니면 이것이 사회적인 가치를 더 올려준다. 이럴 때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 쪽과 밑에 자본 조달 결정은 하나는 수익성을 위해서 하나는 자본 조달 결정할 때는 위험을 감수해서 이 두 개가 합쳐서 병원 가치 또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무관리는 어떤 기업이든 어떤 병원이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재무관리의 건전도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의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울 텐데 하나는 대차 대조표고 하나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제가 이걸 끌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사실은 재무 전공자들이 많이 있죠. 그냥 그들에게 대차 대조표가 어때 뭐 손익계산서가 어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어떤 개념인지는 좀 우리가 알고 지나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대차 대조표는 뭐라고 하면 자본과 자산 두 양쪽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재무 구조는 이래. 보통 재무의 구조, 재무의 건전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좌측, 우측 혹은 차변, 대변. 그래서 하나는 많이 빌려드린 쪽, 하나는 많이 그 어떤 그 신용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부분. 이 결국은 재무 관리에서 이 둘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이 대차 대조표인데 이거는 모든 기업을 하는 기업은 연 1차례라든지 그 회사의 대차 대조표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경제 일간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병원 자체에서 나오는 아니면 기업 자체에서 나오는 신문지가 있다면 뭐 월간지 뭐 격월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디라도 우리 대차 대조표는 작년 지금 뭐 2020년도, 2019년도, 2021년도는 이런 우리 기업에 이렇게 돈을 받고 나가고 들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대차 대조표를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대차 대조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발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내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게 지금 이렇게 자금의 운영과 자금의 조달을 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대차 대조표가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디서 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은 돈은 어디서 흘러 들어오냐?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자본 조달을 받았으면 지급 능력이 있냐? 또 중간에 이 세 번째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전한 상태로 있냐? 그 회사는 굉장히 건전하네. 저렇게 빚이 많지 않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것을 보면 우리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정보들을 준다. 또 나아가서는 채권자 지분과 주주나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식으로 내가 얼마를 더 배당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정보까지 주는 것이 대차 대조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는 대차 대조표, 하나는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그 기간 안에 경영 성적 혹은 경영 성과를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때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보통 기업에서는 월별로도 볼 수 있지만 월별은 너무 짧거든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분기별로 많이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해서 1년을 4차례로 나누어서 자 이때 경영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1, 4분기 동안에 얼마나 수익이 있었고 얼마나 지출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이익이 얼마였어? 순수하게 손해는 얼마였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여기도 차변과 대변 양쪽에 있어서 비용, 이익 또는 수익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 양쪽 둘은 결국 동일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해보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다.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기업에서 굉장히 알러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상하고 일을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계획 없이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굉장히 아주 그 성적,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또 그게 대해서 어떻게 만회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 이 손익계산서가 주는 이 정보는 기업의 짧은 단기 경영 활동 어땠나? 사실은 1, 4분기 때는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이를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가 2, 4분기나 3, 4분기는 만회가 돼야 된다. 이런 다 계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수익력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어느 달은 어떤 적자가 있고 저 만에는 4, 4분기에 있겠다든지 이걸 다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과 배당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것은 공개하는 거라고요?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중요한 이 의사결정, 재무관리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자,
지금은 재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에요. 왜 예산이 우리한테 중요하냐? 과거에 간호부에는 예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병원에서는 각 연말 되면 각 부서에 니네 내년에 예산이 뭔지를 적어내라. 그래야지 병원이 내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겠고 어느 정도 지출이 있겠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받아들일 때에 간호부서는 예산을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 왜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간호부서는 수익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익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 과정으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 요점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편성, 심의, 확정, 집행, 피드백. 이건 만약에 국가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아까 재무관리에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국가고시 기본이라면 요 5가지 과정도 아주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제죠. 근데 이게 뭐 지금은 뭐 시험 문제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고시 문제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것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2가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냐 2가지 중요한 베이스가 있어요. 자, 하나는 점진적, 영어로 incremental budgeting이라고 하는데 점진적이라는 것은 점차 증가된다라는 그 용어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작년에 피복비, 아니면 교육비, 그 다음엔 또 어떤 문구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비용이 얼마 있었다. 그럼 내년도에는 피복비 우리 물가도 올랐으니까 10% 올리지 뭐. 그 다음에 문구류 작년에 보니까 뭐 토너가 좀 많이 필요했고 종이가 더 많이 필요했어. 올해는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됐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5%, 10% 이렇게 정액을 하는 것이 인크리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가 어떻다고요? 매우 쉽다고요. 매우 쉬운 건 없죠. 매우 쉬운 건 없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방법보다는 쉽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인크리멘탈 방법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단점이 있어요. 왜 단점이 있냐면 늘 항목이 1, 2, 3, 4, 5 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1번 피복비 한 5% 올리지 뭐 물가 상승률 비해서 5% 올리지 뭐 2% 올리지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행간은 지금 같으면은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아마 한 20년 전쯤이나 뭐 이때쯤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30년 전쯤에 플로피 디스켓을 썼어요. 뭐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디스켓이 플로피 디스켓에는 점차 돼서 지금 완전 USB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크리멘탈로 버제팅을 한다고 하면 플로피 디스켓 뭐 1000장 산다 이게 그대로 살아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요즘 의학기기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이런 항목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잘 결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가 이 인크리멘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영기준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은 어떤 것인가? 말 그래도 제로 베이스는 그라운드 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라고 한 그 트윈 빌딩 있죠? 거기처럼 여기도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이라는 것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크리멘탈 버제팅 같은 경우는 하는 것처럼 2%, 3% 점차 증가하고 항목에 따라서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대다수지만 물론 제로 베이스드 그 인크리멘탈 방법에도 이런 새로운 항목이 있냐고 새로운 항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항목은 그냥 늘 해마다 있는 것이므로 그냥 몇 프로 증가가 대다수인데 비해서 영기준 방법은 아예 다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년에 우리 부서에 뭐가 필요해? 모든 것을 다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로, GBB, 제로 베이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전체 아무것도 없다가 제로라고 전무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 해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옷을 해줘야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사야지 뭘 사야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다 끄집어내서 그런 걸 할 때마다 또 그 외에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도 끄집어내고 돈이 얼마 들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립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보십시오. 활동을 계속 할 때와 그만두었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을 일일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은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하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 9월, 10월 뭐 이때쯤 되면은 뭐 외교부, 국방부, 뭐 여성가족부 많은 보건복지부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 GBB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인크리멘탈이 많겠죠. 왜냐면 이거 제로 베이스드 버젯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런데 장점은 매우 유익하고 모든 사업들을 다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산을 설립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유형은 보니까 뭐 흔히 간호와 많이 관련된 예산으로 봤을 때 인력, 운영, 자본 지출 예산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고정 예산이냐 변동 예산이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조금 전에 인크리멘탈이냐 제로 베이스드 이런 중요한 방법으로 예산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산 마지막에 간호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반에 간호부는 예산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간호부의 예산이 전부 다 내과병동, 외과병동, 소아과 할 것 없이 다 간호 단위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 첫째 목적은 인정평가 때문에 단위에서 예산을 받고 예산 운영하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예산 자체를 이제 그 단위가 이렇게 크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급여나 피복비나 기본 간호 단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모든 예산도 일단 그 간호사가 있는 단위에 다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니까 실제 내과 병동 간호사가 한 30명 되면은 단위 예산이 1년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헤드너스가 다 만질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고 그 병동 운영할 수 있는 돈의 조그만 돈을 헤드너스가 만지지 큰 단위는 그 본부에서 이 간호사의 인력비를 이렇게 책정한 것을 간호 단위에다 배정했기 때문에 보이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만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익 부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비 지불 제도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위가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와 있고 예산 단위가 굉장히 커도 실제 그 단위의 책임자 헤드너스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적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